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길고 피곤했나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 평온함을 느끼고 싶은 순간들이 있죠.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기 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감싸주는 듯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미소를 선사하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그리고 아름다운 꿈을 꾸시길. 좋은 밤 되세요. 오늘 저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푹 잘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고려시대 개경의 번화한 거리에는 박문수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중국어에 능통한 통역관으로 그 명성이 자자하여 사신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았다. 문수는 성품이 호방하고 친구를 사귀기를 즐겼으며 그의 주변은 언제나 웃음과 따뜻한 인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돈을 물처럼 쓰며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화려한 삶을 누렸다. 그의 재치와 기민함은 그를 고위 관료들과도 친분을 맺게 했고 외교 사절로 중국에 파견되는 일은 그의 일상이었다. 당시 통역관들은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고 금은 보화와 진귀한 보물을 품에 안고 귀국하곤 했다. 문수는 개경에서 비단 옷을 걸치고 진수성찬을 즐기며 호화로운 삶을 만끽했다. 그는 멀리 고향에 두고 온 아내에게 후한 돈을 보내주었지만 다시 돌아갈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도박으로 쌓은 재산 덕에 그는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 문수가 쉰에 가까운 나이에 이르렀을 때 잦은 외교 여정은 점차 그의 몸을 지치게 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큰 돈을 벌지 못하자 쌓아둔 재산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으나 그의 씀씀이는 여전히 거침없었다. 어느 가을날 하늘은 맑고 바람은 선선히 불어오는 날이었다. 문수는 늘 다니던 시장을 거니에다가 10살 남짓한 한 소년을 보았다. 소년은 작은 그릇을 곁에 두고 부지런히 무언가를 줍고 있었다. 그는 결코 구걸하지 않았다. 시장 입구에서 자잘한 물건들을 주었고 논밭에서 마른 배추잎이나 무순을 주었다. 그 모습은 문수의 눈에 들어왔고 호기심은 그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문수는 소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아이야, 어찌 그리 부지런히 물건을 줍느냐. 나는 너를 여러 번 보았는데 너는 거지 같지 않구나. 혹시 부모님을 잃고 홀로 사는 것이냐? 소년은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누더기 옷을 걸쳤지만 눈빛만큼은 별처럼 반짝였다. 소년은 고개를 들고 맑은 목소리로 답했다. 나리, 저는 거지가 아닙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오랜 세월 병을 앓으시니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매일 시장에 나와 자질구레한 물건을 사고 팔아 푼돈을 법니다. 아버님, 약값에 보태거라. 소년의 이름은 민재였다. 민재는 생전 처음 보는 큰 돈을 손에 쥐고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수는 미소를 지으며 길을 떠났고 민재는 남산자락 아래 초라한 초가집으로 숨가쁘게 달려갔다. 아버님을 낫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던 민재는 어머니에게 은화를 건네며 그날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들아, 너의 부모를 향한 깊은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 같구나.
그 큰 돈을 준 분의 성함을 물어보았느냐? 바깥에서 이를 지켜보던 병약한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에 눈물을 흘렸다. 민재의 이야기에 아버지는 오 하늘이시여 라며 탄식했고 다음에 그 노인을 만나면 반드시 이름을 물어보리라 다짐했다. 문수의 은혜 덕분에 민재의 아버지는 약을 써서 병세가 호전되었지만 민재는 여전히 시장에 나가 부지런히 일하며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민재는 언젠가 은인을 다시 만나면 그 이름을 꼭 묻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수가 다시 시장을 지나가다 민재가 여전히 작은 양동이에 자재구레한 물건을 줍는 모습을 보았다. 호기심이 동한 문수는 민재를 불러 세웠다. 아이야, 지난번에 내가 약값을 주었는데 어찌 또 이곳에 나왔느냐? 민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리 덕분에 아버님의 병세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이곳에 나옵니다. 그 말을 들은 문수는 민재의 어려운 처지를 더 깊이 알고 싶었다. 그는 민재를 데리고 그 초라한 초가집으로 향했다. 곧 그들은 남산 아래 허름한 집 앞에 도착했다. 민재의 부모는 문수를 따뜻이 맞이하며 연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들은 비록 가장 천한 신부는 아니었으나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문수는 그들의 사정을 물었다. 부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저희는 원래 관청과 연을 맺은 집안이었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병마까지 덮쳐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문수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품에서 은화와 쉰잎을 꺼내 부모에게 건넸다. 이 돈이 가정을 꾸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재와 그의 부모는 문수의 은혜에 깊이 감동했고 그들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였다. 민재의 부모는 문수가 건넨 은화 신양을 몇 번이나 사양했으나 문수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꺾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그 은혜를 받아들였다. 감격에 젖은 민재의 부모는 문수의 거처와 성명을 묻고 또 물었으나 그는 고향과 성씨만 간단히 밝힌 뒤 초라한 초가집을 떠났다. 문수에게 이 일은 잠깐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작은 선행에 불과했고 곧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문수는 여전히 돈을 물 쓰듯 썼고 개경에서의 호사스러운 삶은 그의 재산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막을 내렸다. 더 이상 화려한 삶을 이어갈 수 없었던 그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그의 아내는 그가 보낸 돈으로 큰 집과 농지를 마련해 안락한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문수의 낭비벽은 고쳐지지 않았고 몇 년 만에 그 재산마저 탕진하고 말았다. 결국 그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하급 통역관에게 맡겨 대사관으로 가는 길에 거래를 시도했으나 일이 꼬여 큰 손실을 입었다. 빚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은 문수를 관청에 고발했고 그는 사기죄로 감옥에 갇혔다. 한편 문수의 은혜로 민재의 아버지는 병에서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았고 가정의 형편은 차츰 나아졌다. 문수가 준 은화 50냥을 미천 삼아 민재의 부모는 소규모 장사를 시작했고 민재는 학문에 정진할 수 있었다. 세월이 흘러 민재의 아버지는 억울했던 누명을 벗고 몰수당했던 가문의 재산을 되찾았다. 민재는
어린 나이에 과거 시험에 합격해 관직에 올라 마침내 문수의 고향 가나의 혈령으로 임명되었다. 민재는 문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다. 관직에 오른 그는 문수를 찾으려 했으나 그의 행방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던 중 문수가 가나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재는 범죄자를 용서할 수는 없었으나 은인의 곤경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비밀리에 문수를 돌보며 그의 빚을 갚아주고 문수의 가정에 소소한 금전적 도움을 전했다. 문수는 친척이 자신을 돕고 있다고 믿었고 가끔 찾아오는 그의 아내 또한 그렇게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채권자들이 빚을 돌려받자 문수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고 그는 몇 년의 수감 생활 끝에 풀려났다. 감옥을 나온 문수는 아내의 안내로 그릇! 시장거리에서 어린아이가 들고 있던 그릇이 아니요? 설마 그대가 그 아이란 말이요?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문수의 도움 덕에 가정이 회복되었고 학문의 정진에 관직에 올랐으며 감옥에서 문수를 돌보니가 자신이었다고 밝혔다. 그 말을 들은 문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는 단지 젊은 날의 호기심으로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인데 그대는 끝없는 은혜로 나를 갚았구나. 할 말이 없도다. 문수와 민재는 밤새도록 옛일을 이야기하며 지난 우정을 되새겼다. 이튿날 민재가 문수를 배웅하며 집으로 돌려보냈고 문수는 아내와 가정에 민재의 은혜를 전하며 가슴 벅찬 감동을 나누었다. 그 후 문수는 낭비벽을 버리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았다. 그는 성실히 일하며 마을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거듭났다. 민재의 도움으로 그는 새 삶을 찾았고 그의 선행은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일상 속 작은 선행이 덕 있는 이에게 닿으면 큰 복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니 우리 모두 작은 선행으로 삶을 채우자. 옛날 옛적 고구려의 깊은 산골, 푸른 산맥과 맑은 강물이 어우러진 한 마을에 박만석이라는 사내가 살았다. 그의 아내 윤씨 부인은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깊은 여인이었다. 그들은 세 아들, 장남 박준영, 차남 박민서, 막내 박태연을 두었으며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으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이름이 높았다. 그들의 가정은 웃음과 화목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세 아들은 부모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다. 하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한 가지 깊은 한이 있었다. 바로 딸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웃들이 저마다 예쁘고 얌전한 딸들을 자랑할 때면 박만석과 윤씨 부인의 가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아쉬움이 스며들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 하늘이 유난히 푸르고 단풍이 산을 붉게 물들인 날, 한 스님이 마을에 들어섰다. 스님은 손에 목탁을 들고 맑고 고운 소리로 연부를 외며 집집마다 탁발을 다녔다. 윤씨 부인은 스님의 맑은 목소리에 마음이 끌려 정성껏 지은 흰 쌀밥을 큰 그릇에 가득 담아 스님의 자루에 넣어드렸다. 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목탁을 두드리며 떠나려 했다. 그때 윤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스님 청합니다. 스님은 온화한 눈빛으로 부인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대 무엇을 원하는가? 윤씨 부인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용기를 끌어모아 말했다. 저에게는
세 아들이 있지만 딸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합니다. 부디 저에게 딸을 얻을 수 있게 해주소서.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대의 마음이 부처님께 닿을 만큼 간절하다면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요. 부처님께 정성껏 공양을 올리시오. 그 말에 박만석과 윤씨 부인은 마을 외곽의 오래된 절로 찾아갔다. 그들은 부처님께 쌀 수십 석을 바치며 간절히 기도했다. 부처님, 저희에게 딸을 내려주소서. 그들의 정성은 하늘에 닿았는지 그 달에 윤씨 부인은 아이를 잉태했고 10달이 지나자 보석처럼 빛나는 딸아이가 태어났다. 부부는 이 아이를 금이야 옥이야 아끼며 옥령이라 이름 지었다. 손에 쥐면 부서질까, 놓으면 날아갈까 두려워하며 그들은 옥령을 정성껏 키웠다. 옥령은 자라면서 재주와 미모가 뛰어나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소녀로 거듭났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집안을 밝게 비추었고 그녀의 손길은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 박만석 부부는 옥령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고 어느새 세 아들은 그늘에 가려졌다. 장남 준영이 콩이라 말하면 옥령이 팥이라 말할 때면 부부는 눈을 감고 팥이라 외치며 옥령의 손을 들어주었다. 옥령이 장난으로 아버지의 뺨을 치면 윤씨 부인은 미소 지으며 옥령의 손을 잡아 자기 뺨에 대며 웃었다. 그렇게 옥령은 16, 꽃다운 나이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해 박만석의 집에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이른 아침 박만석이 마당을 거닐다 외양간을 보니 전날까지 멀쩡하던 소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다음 날 또 한 마리가, 그 다음 날 또 한 마리가 죽었다. 사흘 만에 소 3마리가 죽자 박만석은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장남 준영을 불렀다. 준영아, 외양간에서 소가 하나씩 죽어가고 있다. 오늘 밤 외양간을 지키며 무엇이 일어나는지 잘 살펴라.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준영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 해가 지자 외양간을 지켰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사방을 살폈지만 소가 풀을 뜯는 소리 외에는 아무 기척도 없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자 졸음이 밀려왔고 그는 의자 위에서 잠이 들었다. 새벽이 되자 또 한 마리의 소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준영은 잠들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겁에 질려 거짓을 둘러댔다. 아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밤새 한시도 눈을 붙이지 않고 지켰지만 소가 죽은 걸 보니 귀신의 짓이 틀림없습니다. 귀신? 네가 귀신을 봤단 말이냐? 박만석이 다그치자 준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다. 박만석은 땅을 치며 한탄했다. 그날 밤 박만석은 차남 민서를 불렀다. 민서야, 오늘 밤은 네가 외양간을 지켜라. 민서는 형의 꾸지람을 곁눈으로 보며 결심을 다졌다. 밤이 깊어 북두칠성과 은하수가 하늘에서 희미해질 무렵 놀랍게도 여동생 옥령이 칼과 도마를 들고 외양간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소의 엉덩이에 손을 넣어 간을 꺼내 도마 위에서 썰어 먹더니 바람처럼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또 한 마리의 소가 죽어 있었다. 박만석은 목이 터져라 민서를 다그쳤다. 민서야, 어찌 또 소로 이러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민서는 저의 일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떨었다. 아버지가 옥령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기에 진실을 말하면 믿지 않을까 두려웠다. 결국 그는 형의 말을 빌렸다. 아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형처럼 밤새 깨어 있었지만 소가 죽은 걸 보니 귀신의 짓이 틀림없습니다. 귀신을 봤느냐? 박만석이 눈을 부릅뜨자 민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 집안이 망하게 생겼구나. 박만석은 한숨을 내쉬며 하루 종일 근심에 잠겼다. 해가 지자 그는 막내 태연을 불렀다. 태연아, 오늘 밤은 네가 외양간을 지켜라.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 집은 정말로 끝장이다. 너희 어미와 내가 죽는 건 슬프지 않지만 옥령이, 그 꽃 같은 아이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태연은 아버지의 눈물을 닦으며 단호히 말했다. 아버지, 오늘 밤 반드시 알아내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저를 집에서 내쫓으셔도 좋습니다. 태연은 정직하고 강직한 아들이었다. 그는 눈을 빛내며 외양간을 지켰다. 삼경이 가까워지고 별빛이 희미해질 무렵 주인은 죽은 듯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밝혔다. 아버지, 소가 매일 죽는 이유는 다름 아닌 옥령 때문입니다. 뭐라? 옥명이 소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당만석은 호랑이 같은 눈으로 태연의 멱살을 잡았다. 태연은 단호히 아버지의 손을 풀며 말했다. 옥령은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입니다. 매일 밤 칼과 도마를 들고 와 소의 간을 썰어먹고 사라집니다. 이 빌어먹을 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박만석은 지팡이를 들어 태연을 내리치려 했다. 아버지가 내쫓으라 하시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부디 이 집의 앞날을 생각해 주십시오. 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박만석은 옥령만을 아들로 여기며 호랑이보다 무서운 분노로 태연을 집에서 내쫓았다. 윤씨 부인은 남편의 명을 거스를 수 없어 품에 간직했던 금 3덩이를 태연에게 건네며 눈물로 애원했다. 이 금을 팔아 초가집이라도 마련해 잘 살아가거라. 태연은 집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았다. 얼마나 멀리 갔는지 어디로 향했는지 알 수 없었다. 종우 무렵 그는 큰 강가에 이르렀다. 강가를 따라 걷던 중 아이들이 장난치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은 막대기를 두드리며 노래하고 손뼉을 쳤다. 한 아이가 외쳤다. 얘들아, 놀지 말고 고기나 구워 먹자. 다른 아이가 답했다. 난 가난해서 못 먹어. 또 다른 아이가 말했다. 그럼 팔자. 태연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이들은 둥근 등딱지에 거북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거북은 짧은 목을 웅크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집에서 쫓겨난 태연의 처지와 거북의 모습이 겹쳐지며 눈물이 솟았다. 얘들아, 그 불쌍한 거북을 구워 먹지 말거라. 나에게 팔아라. 아이들이 값을 묻자 태연은 주저없이 금 3덩이를 주고 거북을 샀다. 태연은 거북을 품에 안고 강가를 걸었다. 거북은 물에서 사는 작은 생명임을 떠올리며 그는 거북을 강에 놓아주었다. 거북은 태연을 한번 바라보고는 천천히 물속으로 사라졌다.
거북을 안고 있을 때는 외로움이 덜했지만 놓아주자 마음이 허전해지고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진실을 말한 대가로 집에서 쫓겨난 원통함에 눈물이 흘렀다. 배고픔에 지친 태연은 주위를 둘러보다 실타래처럼 늘어진 버드나무를 발견했다. 더 이상 지었다. 태연은 꿈인지 생시인지 어리둥절했다. 소녀가 가까이 다가와 손을 모으며 말했다. 저는 용궁에 사는 용망의 딸 연하입니다. 물가에서 놀다 무모한 아이들에게 잡혀 죽을 뻔했으나 은인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용왕의 명으로 은인을 모시러 왔습니다. 부디 저를 따라오십시오. 태연은 놀라 물었다. 저는 진실을 말했다가 집에서 쫓겨난 몸입니다. 어찌하여 용왕께서 저를 용궁으로 부르신단 말입니까? 연화가 답했다. 용왕께서 은인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십니다. 부디 따라오십시오. 태연은 연화를 따라 용궁으로 향했다. 용궁에 도착한 박태연은 천상의 선녀들이 춤추는 가운데 문무백관이 도열해 위엄을 뽐내는 장관을 마주했다. 용왕은 흰 수염이 가슴까지 드리워진 채 온화한 미소를 띠며 태연을 직접 영접했다. 용궁의 모든 이들은 태연을 극진한 예로 맞이하며 사흘 동안 소연회를, 닷새 동안 대연회를 열어 그를 환대했다. 잔치의 풍성함은 마치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듯했고 태연은 용궁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세월을 잊었다. 마침내 용왕은 자신의 딸 연화를 태연에게 시집보내 영원한 맹세를 맺게 하였다. 두 사람은 수정처럼 맑고 빛나는 용궁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태연은 낮에는 무예를 연마하고 밤에는 등불 아래 학문에 정진하며 세월을 보냈다. 시간은 물처럼 흘렀고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이 지났다. 그 사이 연화는 세 아들 민호, 민재, 민규를 낳았고 태연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아들들의 웃음소리가 용궁을 울릴 때마다 태연의 마음에는 고향과 부모님,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깊어졌다. 그의 얼굴에는 우수가 드리웠고 웃음은 점차 사라졌다. 연화는 남편의 마음을 읽고 용왕에게 간청했다. 용왕은 태연을 불러 말했다. 너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 물건들을 사용하라. 그러며 세 개의 병, 청색병, 적색병, 백색병을 건넸다. 태연은 용왕에게 깊이 절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연화는 지팡이를 가볍게 두드리자 백척 깊이의 여전히 그의 혈육이었다. 그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10년 만에 귀향에 대한 갈망은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러나 고향에 도착한 태연은 황폐한 광경에 말을 잃었다. 집은 무너지고 마당과 거리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이토록 처참할 수가 있단 말인가. 태연은 한탄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문득 옥령이 칼과 도마로
소의 간을 썰어 먹던 끔찍한 장난이 떠올랐다.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식은땀이 흘렀다. 한 집의 문을 열어보니 남녀노소의 시신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태연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부모님과 형제들의 시신이 흙바닥에 쌓여 있고 외양간에는 소의 뼈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 요물 옥령이 우리 집안을 망치고 마을을 폐허로 만들었구나. 태연은 이를 갈며 분노했지만 연화에 조심하라는 당부가 떠올라 신중히 주위를 살폈다. 쑥이 우거진 좁은 길을 걷던 중 멀리서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옥령이 태연을 바라보며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오라버니, 어찌 이제야 오셨어요? 부모님, 오빠들, 마을 사람들 모두 떠나고 없어요. 오라버니가 그리워 죽을 뻔했어요. 옥령은 태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태연은 분노로 눈이 불타올랐지만 경솔한 행동의 결과를 두려워하며 감정을 억눌렀다. 옥령의 안내로 쑥밭 끝 허름한 오두막에 들어섰다. 태연이 물었다. 여기서 사는 거냐? 옥령은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부모님과 오빠들의 뼈만 남은 집에서 어찌 살 수 있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연불에 잠긴 스님처럼 보였지만 태연은 그 속에 숨은 악의를 감지했다.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며 돌아왔으나 눈앞에는 폐허와 쑥밭, 그리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옥령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태연은 탈출을 결심하고 계책을 세웠다. 긴 여정에 지쳤다. 잠을 자야겠으니 오이밭에서 오이를 따오고 밭밭에서 팥을 캐서 냉국을 끓여라. 옥령은 태연의 지친 표정을 보며 속 하늘과 땅을 불바다로 만들었다. 태연은 바위 위에 앉아 불길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지만 옥령은 호랑이처럼 불길을 뚫고 달려왔다. 지친 태연은 마지막 백색 병을 던졌다. 병이 깨지며 날카로운 가시가 사방을 뒤덮고 거센 눈보라가 세상을 얼렸다. 그러나 옥령은 하얀 털옷을 두르고 가시를 피해 달려왔다. 결국 태연은 버드나무에 다다랐다. 용왕의 병을 모두 소진한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온 힘을 다해 버드나무에 올라탔고 무성한 가지가 그를 감싸주었다. 옥령은 가시를 헤치고 태연이 사라진 것을 보고 버드나무 아래 앉아 주위를 살폈다. 강한 바람이 불며 가지가 흔들리자 태연의 그림자가 드러났다. 옥령은 웃으며 외쳤다. 오라버니, 감히 나를 피해 도망치려 하다니. 참으로 어리석구나. 나는 너의 동생이 아니라 불 속에서 태어난 흉포한 여우란다. 내려와, 네 간을 내놓아라. 태연은 나무를 굳게 붙잡았다. 옥령은 여우로 변해 나무를 기어오르며 가지를 하나씩 부러뜨렸다. 마침내 모든 가지가 부서지고 태연은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여우는 붉은 혀를 내미며 마지막 도약을 준비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자줏빛 매가 화살처럼 내려와 푸른 부리로 여우의 눈을 찌르고 황금빛 발톱으로 여우를 들어 올려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여우는 피를 흘리며 몸부림쳤지만 매는 다른 눈을 찌르고 옆구리에 발톱을 박아 강 한가운데로 던졌다. 거센 바람과 집채만한 파도가 여우를 깊은 물속으로 삼키며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다. 태연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나무에서 떨어졌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그를 구한 자줏빛 매는 사라지고 태양이 찬란한 원반처럼 떠오르고 있었다. 그때 강물이 갈라지며 연꽃이 피어나 태연을 맞이하며 미소 지었다. 태연은 용궁으로 돌아갔다. 선녀들의 춤과 문무백관의 맨발 환영 속에서 용왕의 환대와 연꽃의 아름다움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했다. 사흘 동안 소연회가, 닷새 동안 대연을가 열렸다. 태연은 연화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했지만 부모님과 형제들, 폐허가 된 고향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이를 본 용왕이 태연을 불러 물었다. 어찌하여 눈물만 짓는가? 태연이 답했다. 인간 세상이 너무 위험해 눈물을 흘립니다. 용왕이 말했다. 고향에 새 집을 짓고 새로운 마을을 세워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용왕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 딸과 아이들을 너와 함께 보내리라. 보물도 준비했으니 가져가거라. 태연은 용왕에게 절하며 보물을 받고 연화와 아이들을 데리고 육지로 올라갔다. 고향에 돌아오니 집은 여전히 폐허였고 정원은 쑥으로 뒤덮여 있었다. 연화는 한숨을 쉬었고 아이들은 두려움에 부모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태연은 용왕의 보물을 꺼내 집과 식량, 소와 쟁기를 빌었다. 보물에서 집이 솟아나고 식량이 쏟아지며 농기구와 소가 울부짖었다. 태연과 아이들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새 삶을 꾸렸다. 세월이 흘러 황폐했던 마을에 제비가 날아들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요물이 사라지자 농사는 풍년을 맞았고 마을은 해마다 번영했다. 태연은 아이들을 정성껏 키우며 농사를 지었고 늙어서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자 그는 새 아들을 불러 말했다. 아버지는 늙어 이제 세상을 떠난다. 너희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내가 쓴 책을 남긴다. 이 책에는 인간의 모든 경험이 담겨 있으니 너희 삶에 도움이 되리라. 아들들이 책을 펼치자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편애는 요물을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선한 일을 해친다. 편애하지 말라. 편애는 아내와 자식을 잃게 하고 마을을 파괴한다. 이 이야기를 들어라. 태연은 이 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자손과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